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31번째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라는 이론을 만든 토머스 멜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1번째 주제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1. 전 세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로 큰 곤란을 겪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구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다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2022년 기준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통계청의 자료예요. 그래서 한국이 하늘색이고 세계는 노란색이죠. 자, 그래서 한국의 그래프는 2024년에 거의 정점을 찍었고 2070년이 되었을 때 아주 극심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국 단위는 100만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600만 명. 2072년이 되면 3,6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하게 5천만 국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3,600만 명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세계는 우리가 흔히 60억 인구 이제 하다가 70억 인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2072년이 됐을 때 102억 명이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4년에 81억 6천만 명에서 2072년 102억 2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4년 5,200만 명에서 2072년에는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서 살펴야 할 점은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이의 인구, 15세에서 64세 이 인구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자,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72년이 됐을 경우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점점점 작아지다가 2072년에는 확 줄어들어서 절반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를 생산 가능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하자면 2024년을 기준으로 세계는 약 65.1%, 우리나라는 70.2%인 생산 가능 인구는 2070년에는 세계적으로는 61.5%, 우리나라는 45.8%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나머지 생산 불가능한 인구를 1인당 1명 이상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게 불과 50년 안에 일어날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1798년 이미 전망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토마스 멜서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인구론을 통해서 식량의 생산은 산술급수적,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1, 2, 4, 8, 16, 32 이런 형태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복리후생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이론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여러 나라의 인구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계획 생육 정책입니다. 당시 중국은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만 낳을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한 자녀 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다만 2010년대 중반부터 두 자녀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2021년에 벌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정책이 되었는데 1960년대에 우리나라 역시도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등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출산 억제 정책을 실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론의 등장. 사실 인구론을 발표하기 전까지의 멜서스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1766년 런던 인근의 서리주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에 교수로 재직을 했죠. 당시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경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가 없었는데 멜서스가 인구론을 통해서 유명해지면서 1805년 최초로 헤일 리버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론은 어떻게 등장을 한 것일까요?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의 인구를 급진적으로 늘리는 계기가 됩니다. 멜서스는 이런 현상을 유심히 관찰을 했고 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문제나 주택 문제 등을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구론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고드윈이라는 학자가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인구론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을 겪거나 도둑질, 강도 등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개인마다 자기 소유의 재산을 인정하는 사유재산 제도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한데 식량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게 된다. 논 100제곱미터에서 한 가마니의 쌀이 생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논의 면적이 2배가 되는 200제곱미터에서는 두 가마니의 쌀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1 더하기 1은 2의 형태로 늘어나는 것을 수학에서는 산술급수적 증가라고 한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결혼했을 경우에 만약 5명의 자녀를 낳고 이 자녀들이 다시 결혼해서 5명의 자녀를 낳게 되면 3대에 걸쳐서 32명,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2 플러스 5 플러스 25는 32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수학에서는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한다. 여기서 농지의 증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산술급수적으로만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결국 식량이 부족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녀의 출산을 제한해 인구의 증가율을 낮추거나 인구 증가에 맞추어 농지의 증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자, 이게 토머스 멜서스가 1798년에 발표한 인구론의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그의 이론을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구 증가 속도를 식량 생산 증가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발달은 임금, 식량 생산 증가 플러스 위생 여건 개선, 즉 이게 다시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위생이 악화되거나 질병,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임금과 식량 생산이 증가되면서 위생 여건이 개선되면 또다시 인구가 증가되는
요 현상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질은 꾸준히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이 사이클이 무한반복하므로 이것을 일종의 트랩, 덫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그는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인구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비혼주의자들이 자조적으로 내뱉는 말인 노예인 내가 또 다른 노예를 낳을 필요가 있겠냐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과 영향. 멜서스의 이런 주장은 그것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을 급으로 나누어서 가난하면 애도 낳지 말라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윤리적인 반발을 불러온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멜서스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실제로 194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의 주요 강대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이 전후에 베이비 붐으로 인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새로 독립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기본 출산율이 5명을 넘어선 데다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유아의 사망률이 낮아진 반면에 평균 수명은 또 올라가니까 멜서스의 이론은 세계 각국에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앞서 잠깐 소개했던 중국의 계획 생육 정책이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의 밑바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멜서스는 1800년달에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기술은 급진적으로 발전해서 농업 생산력 역시 폭증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단순한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내고 품종을 개량했으며 유통만의 발전으로 인해서 서로의 잉여 생산품을 교환하기도 편리해졌고요. 수경 재배 역시 가능해졌으며 대체 식량 역시 풍부해졌습니다. 덕분에 현재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식량은 70억 인구가 필요로 하는 양의 2배를 넘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식량 생산의 방법은 더욱더 다양해질 것이고 식량 자체가 변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멜서스의 인구론에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나온 이 이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멜서스의 주장은 사실 꽤 주목할 만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멜서스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